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는 59살 한약사이자 주부입니다. 제 직업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약을 짓듯 한의사에게 처방받은 것을 한약사가 한약을 지어주고 다려줍니다. 제 직업에 대해 이처럼 소상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제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인생에서 몇 번의 기회가 온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저에게 온 기회인 줄도 몰랐죠. 고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현재의 제가 있기 위한 밑거름 같기도 했습니다. 고단했던 시간들을 털어낼 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깊은 사무침이 저를 이곳까지 이끌고 왔어요. 하늘이 맺어준 고부간의 사연을 듣다 보니 제 이야기도 하고 싶어지더군요. 같이 듣고 있던 딸이 엄마도 한번 신청해봐. 엄마 사연도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대단한 러브스토리면서 농담 반 진담 반 건넨말에 용기가 나서 신청해보기로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소 허리가 안 좋으셨어요. 엄마 말로는 너희들 낳다 허리를 틀어서 낳는다고 내가 이렇게 망가졌어. 아유, 좀 있으면 비가 오려나 봐. 엄마의 그 말이 끝나면 어김없이 다음날 비가 오곤 했죠. 기상청보다 더 정확한 엄마의 허리 날씨 예보는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엄마는 허리 때문에 운신하기가 힘들어져 갔어요. 병원에 다녀보았으나 그때뿐 차도가 없었습니다. 허리에 좋다는 약은 다 드셨고 민간요법 또한 안 해본 것이 없었죠. 아버지는 당신한테 웬만큼 좋다는 약은 다 대령했으니까 이제 산삼만 남았네. 애정 섞인 말로 투정하듯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로 엄마 허리 때문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어디서 듣고 왔는지 용하게 침을 잘 놓는 곳이 있다며 저더러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를 모시고 침수런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침만 전문적으로 놓는 곳이라 침을 맞으러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그런 곳에 가서 잘 몰랐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놓고 친구가 되어가더군요. 그 이유인 즉슨 침수런 대기실에 즐비하게 장식처럼 놓인 담금술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자그마한 항아리에 담아 떠먹을 수 있도록 조롱박과 안주거리로 잘게 자른 미역이 대접되었지요. 그러니 모두들 시간이 지나면 친구가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진풍경을 구경하고 있다 엄마 차례가 되어 침을 맞으러 들어가니 침을 놓고 계신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 예사분이 아니란 걸 느꼈어요. 왜소한 몸집에 눈처럼 하얀 머리, 눈에서는 형형한 빛이 감돌았어요. 너무나도 강렬한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첫 방문은 하루가 다 가고 어둠이 내려앉을 때쯤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효과가 있었는지 다음에 또 가자고 했어요. 몇 번을 더 그렇게 다녔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었지만 침 맞을 때 술 먹는 것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더 권장하니 이상하고 신기했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할머니가 하는 침술이 신기에 가까워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엄마는 한동안 허리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다 엄마가 허리 아팠다는 사실을 잊고 무리하게 일을 하신 거죠. 우리 집은 대대로 이어온 떡방앗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무거운 것은 아버지가 다 들고 하셨는데 허리가 안 아프니 깜빡하고 힘을 쓰신 게 탈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침술원에 갔습니다. 침술사 할머니는 다 나은 걸로 아는데 왜 왔냐며 의아해서 물으시더군요. 무거운 걸 들다 그랬다고 하니 이번엔 시간이 좀 걸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형형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침을 놓을 때 옆에서 지켜보던 그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었죠.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력이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전해질 정도였으니까요. 말씀도 별로 없으시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의 침술이 워낙 유명해서 일본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대기실에 기다리는 환자들과 같이 그들도 똑같이 술 한 잔에 미역을 맛있게 먹고 있다. 순번이 되어 시술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 탈의를 한 그들의 상반신을 보고 기겁을 할 뻔하였죠.
용과 호랑이, 각양각색의 문신들이 그들의 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쑥덕거리며 여기 정말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내 눈으로 보게 될 줄이야. 맞지? 그때는 뭐가 맞는지 몰랐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유추해본 결과 그들은 밤의 세계의 황제라 불리는 일본의 야쿠자들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보고는 그 큰 덩치로 90도 인사를 하는데 꽤 친분이 돈독해 보였어요. 그런 할머니인데도 가족들한테는 꼼짝을 못하는 것 같았죠. 하루는 할머니의 큰 아들인 듯한 사람이 대기실에 앉아서 술을 홀짝거리며 할머니를 기다렸어요. 불쾌해질 정도로 취기가 올랐어도 할머니가 나오지 않자 직접 시술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로는 당황한 할머니가 잠시 후에 얘기하자며 달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아들은 오래 기다려서 더 못 기다리겠다며 다 큰 어른이 떼를 쓰더군요. 대기실에 앉아있던 환자들은 혀를 차며 아유, 그 망나니 아들 맞지? 어찌 저런 분한테 저런 아들이 있을까? 아들만 그런 줄 알아. 딸도 만만치 않아. 아유, 안 됐어. 환자들의 잡다한 이야기 속에 할머니의 가정사도 언급이 되었는데 자식들이 무지 속을 썩이고 있는 것 같았죠.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는 몰랐어요. 저 또한 그들의 풍부한 안주거리가 될 줄은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엄마를 모시고 찾아가다 보니 할머니와 친숙해졌습니다. 별 말은 없었지만 특별히 저에게 아무런 말 없이 다가와서는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내주시곤 하셨어요. 그러면 옆에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투정조로 자기들한테도 달라고 아우성이었죠. 너희들은 이미 한 잔씩 했잖아. 꼬마 아가씨가 먹을 것도 없어 줬구만.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어요. 저는 종종 할머니가 건네주는 다양한 간식을 받아 먹으며 그 재미에 불평 없이 엄마와 잘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할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으며 올해 몇 살 됐어? 남자친구는 있니? 라며 사적인 것을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22살이고 남자친구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던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꼬마 아가씨, 그럼 우리 막내 아들 한번 만나볼래? 얘가 숫기가 없어서 27살인데 여정 여자친구가 없어. 침을 잔뜩 꽂고 있던 엄마가 이 소리를 듣고는 아직 우리 애가 어려서 공부를 더 해야 하는데 너 생각은 어때, 딸?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나 안 닮고 키도 크고 훤칠해. 한의대 다니고 있는데 안 만나볼래? 엄마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딸, 한번 만나봐. 이렇게 사정하시는데 엄마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지만 이 일을 두고 한 번씩 침을 맞아 정신이 혼미해서 그랬다며 실소를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제 의사와 상관없이 두 분의 뜻에 따라 어느 호텔 커피숍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말에 의하면 키 크고 잘생기고 얼굴이 하얀 사람만 찾으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만 믿고 무작정 호텔 커피숍으로 갔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 다행히 몇 사람이 없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었죠. 키는 크고 얼굴은 하였지만 글쎄요. 얼굴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으니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아담하고 아름다우시네요. 저는 그 말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변했습니다. 이야기해보니 생각보다 말이 잘 통했어요. 취미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 영혼의 반쪽을 찾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날 우리 둘은 처음 만난 사람들 같지 않게 정겹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렇게 급속도로 가까워진 우리는 보고 있어도 그리웠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이어졌고 여전히 엄마는 침 맞으러 다니셨어요. 침술원에 같이 가면 할머니가 저보고는 아무런 말 안 하시고 빙그레 웃으셨죠. 그러면 부끄러워서 뒤돌아 서 있곤 했어요. 둘이 잘 맞는가 봐요. 만나고 오면 아드님 이야기만 하는데 이참에 시기라도 올릴까요? 우리 아들도 그래요. 그럴까요? 만남도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결혼식도 두 분의 의사에 의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둘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10년 넘게 긴 연애만 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결혼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셨어요. 두 사람만 보면 금상첨화이지만 그 집안에 애물단지들이 있다며. 아버지의 이런 걱정을 뒤로 하고 두 사람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날리는 어느 날 그 사람과 저는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할머니라 불렀던 그의 엄마를 저희 시어머니로 받아들이는 날이기도 했고요. 후일담으로 일본에서 그 손님들도 참석하여 우리 자리를 빛내주셨지만 너무 많은 분이 참석하셔서 들떠야 할 분위기가 매우 차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잠시 저희 시어머니 얘기를 하자면 저희 부모님보다도 나이가 많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시어머니는 몸이 약해 나이가 차고 넘치도록 결혼을 못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시아버지가 하는 침술원에 침을 배우러 가셨다가 어린 두 남매가 눈에 밟히고 적극적인 시아버지의 구애에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시아버지는 사별하신 지 좀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애가 둘이나 딸린 시아버지에게 처녀의 시어머니는 시집을 가신 거죠. 결혼을 하고 난 후 두 남매를 돌보기 위해 애를 가지는 것도 미루시다가 우연찮게 신랑이 들어섰다고 해요. 그 기쁨도 잠시 시아버지는 신랑이 뱃속에 있을 때 협회 회원들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셨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신랑은 유복자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나이 차 많이 나는 이복 남매들 틈에 자라났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혼자 전처의 자식들과 신랑을 침 하나로 다 키워내시고 결혼까지 시켰다고 했습니다. 신랑과 저를 이어주시고는 할 일을 다해서 홀가분하다는 말씀과 흡족해 하셨어요. 너희들 보면 천생연분이 따로 없는 것 같아.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려도 너희들 둘 모습을 그려내지 못할 거야. 시어머니는 혼자서 삼남매를 키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밤마다 고서를 뒤져가며 연구를 하시고 그러다 잠 한숨 못 자고 아침을 맞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노력 끝에 시아버지를 뛰어넘는 명성과 삼남매를 키울 수 있는 저력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 작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저벅저벅 여기까지 오셨는데 시어머니 당신 혼자만의 숙제는 다 끝내셨지만 전처의 자식들은 결혼을 하고서도 시어머니의 등에 빨대를 꽂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여러 번 말아먹기를 수차례, 이제는 주식에 손대며 반백수처럼 집에 있다 돈 떨어지면 시어머니에게 무작정 달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어렸을 때부터 허영심이 가득해 옷이고 신발이며 명품이 아니면 안 입는다고 난리를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다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 결혼했어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금은 보험을 한다고 했죠. 이런 이복남매의 틈바구니에서 자란 신랑은 시어머니의 성격을 빼다박아 강직하고 수탈했습니다. 누나와 형이 엄마가 없으면 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내 간식은 늘 형과 누나 차지였어. 전처의 자식들이 이러는 것을 안 시어머니는 그 이후부터 신랑을 달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어린 신랑의 놀이터는 침수런 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 저는 동생과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놀았던 것 같은데 신랑에게는 그런 기억에 편린조차 없다고 하니 맘 한구석이 아팠죠. 우리가 두 분의 등살에 식을 급하게 올려서 따로 살 집을 마련 못하고 시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수런 위층이었지만 넓고 쾌적했어요. 저도 시어머니가 막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오히려 편했습니다. 언제나 제 불편하고 필요한 것을 다 챙겨주시는데도 늘 말없이 행동하시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죠. 어느 날 어머니가 침술원으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내려갔더니 하얀 봉투를 제게 내밀며 나랑 약속 하나만 해다오. 이거는 꼭 너를 위해서만 써야 한다. 어느 누구를 위해서 써서는 안 돼.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꼭 너 자신만을 위해 써주길 바래. 알았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매달 저의 용돈을 따로 챙겨주셨어요. 친정에서도 받지 못했던 두둑한 용돈을 받으니 철없던 저는 우리 어머님이 최고였죠.
거기다 살림이 서툰 저를 위해 도우미 아줌마를 불러주시고 맛있는 거나 귀한 것이 있으면 제가 늘 우선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신랑이 엄마, 이 사람 그만 챙겨 먹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통통해졌어. 신랑이 그런 불만 섞인 소리를 뒤로하고 어머니는 아직도 말랐다. 다행히 가리는 음식이 없어서 좋구만. 아무래도 어머니 눈에 들려면 굴러다니는 정도는 돼야 마음에 드실 것 같아. 일을 어째? 흐뭇하게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신랑의 눈길을 피해 제 앞에 놓인 음식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나중에 고백하셨어요. 제가 침술원에 엄마랑 들락거리는 것을 보고 첫눈에 마음에 드셨대요. 어려 보여서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한동안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다쳐서 또 오니 인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며 심중에 있던 말을 하신 거였죠. 이렇게 맺어진 신랑과 저의 인연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을 하고 첫째가 바로 들어섰어요. 신랑은 본과 4학년이었고 한 학기 정도 남아있는 상태였죠. 첫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침술원 일이 바쁜 와중에도 제가 먹고 싶은 걸 다 사다 주셨습니다. 아이고, 이쁜 거. 그래서 복스럽게 잘 먹었구나. 그리고 밥 먹을 때면 꼭 제 앞에 고기 반찬을 말없이 쓱 밀어주시고 생선 가시도 다 발라 밥 위에 올려주셨죠. 그럴 때면 신랑도 숟가락을 내밀고 자기도 챙겨달라는 무언의 시비를 했어요. 지금도 생선을 먹을 때면 어머니가 일일이 발라주던 모습과 개구쟁이 같은 신랑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런 저에 대한 시어머니의 사랑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티나지 않게 극진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으니 오죽했을까요? 임신을 하면 보통 입덧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신랑이 제 대신 한 달간 고생을 했죠. 한 학기 남은 학교를 휴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할 정도로 고민을 했어요. 그 정도로 심했죠. 이것을 보고 시어머니는 얼마나 너희 둘이 서로를 아끼면 입덧도 대신 해줄까. 그렇게 고생한 신랑이 입덧의 고통에서 벗어나자 뭐가 신이 났는지 입이 귀에 걸려 우리 첫째가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더군요. 그러면서 훗날 아이가 자라났을 때 아빠도 태중에 있을 때부터 키웠다는 말과 산고의 고통을 같이 겪었다는 말을 꼭 해야 한다며 저에게 다짐을 받았죠. 신랑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의 약속이 될지 모르고 저에게 그런 다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 배는 점점 불러오고 신랑이 졸업하자 몇 개월 후 저도 출산을 했습니다. 우리 신랑이 그렇게 기다리던 첫째는 딸이었어요.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며 신랑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시어머니는 애가 애를 낳았다며 우리 첫째를 보시고 그 강건한 분이 눈물을 훔치시더군요. 산후조리를 친정엄마가 바빠서 못해줄 처지라 시어머니는 어디서 수소문을 해 도우미를 붙여주시고 꼼짝도 못하고 누운 저를 그 바쁜 와중에 수시로 다녀가시며 필요한 것이 없는지 챙기셨어요. 이런 와중에 신우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고 명목상 축하하러 온 거고 진짜 목적은 보험을 들기 위해서 화려한 차림으로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코를 찔렀죠. 어머, 축하해 올케. 아이 이름 지었어? 그럼 우리 회사에서 나온 괜찮은 보험이 있는데 끝없이 이어지는 보험 설명에 머리가 아파왔어요. 마침 친정엄마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다 이 광경을 목격하셨죠. 며칠 전 우리 떡방앗간에 다녀가고 사돈처녀 여기서 또 보네요. 애 낳고 정신없는 사람한테 보험 가입 권유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엄마는 제 상태를 보고 점잖게 신우를 책망했죠. 그래도 신우는 끝없이 보험 설명하기 바빴습니다. 그러자 화가 치민 엄마가 애가 이 지경인데 그만하세요. 사돈처녀, 저번에 사정사정해서 제가 하나 들어줬잖아요. 어련히 알아서 안 해줄까봐 이러는 거예요? 어린이 보험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신우가 잔뜩 뿌리고 온 향수 냄새에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터질 듯해서 도우미 아줌마에게 창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신우가 어머, 사돈어른 돈이 많으신가 봐요. 퇴원도 안 했는데 벌써 산후도우미 아줌마가 옆에 있고 신우는
어떻게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죠. 그러다 제가 기어이 토해버렸어요. 엄마와 도우미 아줌마는 놀래서 분주히 왔다 갔다 하면서 간호사를 불렀죠. 간호사가 들어오면서 코를 찡그리고 신우를 쳐다보고는 보호자분, 향수를 쏟았어요? 향이 너무 강해서 산모한테 안 좋아요. 어머머, 이 여자 말하는 거 좀 봐. 아, 재수없어. 그리고는 팽 하고 나가버리더군요. 이 황당한 광경을 지켜본 저는 간호사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대신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쑥맥이라 신우한테 싫다는 소리 한번 못했네요. 이랬던 저도 신우의 몰상식한 짓에 가만히 안 있게 되더군요. 처음 한 번이 어려웠지 그 다음부터 받은 만큼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졸업 후 마침 선배가 하는 한의원에 취업이 되어 나가고 있었어요. 4, 5년 정도 경력을 쌓아 직접 한의원을 차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일상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아주버니의 방문과 신우의 방문이 없었다면 모든 게 순탄하고 행복했습니다. 육아와 집안일을 도와줄 아줌마도 옆에 있었고 저만 바라보는 제 아이와 해바라기 같은 어머니, 신랑이 있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죠.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일상은 바람이 불지 않은 고요한 수면 위의 정적이었을 뿐 그 아래 도사리고 있는 소용돌이는 이 모든 걸 순식간에 잠식한다는 것을 그때는 잠시 잊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신랑이 한의원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주버니와 신우는 침술원으로 저희 집으로 더 자주 찾아오더군요. 아줌마, 요즘 살만한가 봐. 집에 도우미도 두고. 참, 내가 깜빡했네. 아줌마도 우리 집 도우미였지? 시어머니를 대하는 신우의 태도에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배에 힘을 주고는 형님, 한 번만 더 어머니에게 그런 표현하시면 다음에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안 있을 거면 어쩔 건데 네가. 그러면서 제 머리를 손으로 톡톡 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조용하고 강경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럴 거면 내 집에서 나가라. 어서.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하는데도 신우는 계속 제 머리를 툭툭 치고 있었죠. 말로 해서 안 되는 종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우리 어머니처럼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죠. 툭툭 치고 있는 손가락을 확 잡아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꺾어버렸습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죠. 죽는다고 자지러지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사이 사설 응급차를 불러놓으셨고요. 도착한 그들은 신우를 질질 끌고 병원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난리의 한가운데 서 있던 저는 잠시 졸도를 하였어요. 멀리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데 그 이후론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알고 보니 한참이 지난 후였어요. 잘했어, 우리 각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잘한 거야. 신랑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제가 깨어나니 어머니도 빙그레 웃으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등을 토닥거려 주셨습니다. 신랑이 한의대로 진학했을 때부터 배 아파했다고 했어요. 그들을 공부시키려 해도 공부하기 싫다고 놀러나 다니고 학원을 보내도 몇 번이나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신우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기술을 배우라고 해도 그것마저도 싫다고 해서 시어머니의 속을 무척 썩인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괴물한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어떠한 노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하는 수 없이 생활비를 보태주다 보니 지금에까지 이른 거였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묵묵히 전처의 자식들을 책임지며 여태 살아오신 거였죠. 올 때마다 그들이 시어머니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실은 내색 한번 안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셨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털어주어도 그들은 늘 목말라 했습니다. 정도도 모르고 만족이 없었던 것 같았죠. 아기가 있다면 이들이 진정 살아있는 아기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이 소식을 듣고 아주버니가 쫓아왔어요. 씩씩거리며 집으로 왔는데 다행히도 제가 침술원에 잠시 내려와 있었어요. 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침술원으로 그대로 들이닥쳐 욕설을 하며 저를 찾았죠. 오들오들 떨고 있는 저를 시어머니가 꼭 안아주며 걱정 말라고 하시고는 잠시 나갔다 오시는데 밖에서 쿵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리더군요. 너네 다 죽었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숨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또 한 번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조용해졌죠. 여태 너희가 내 자식이라 여기고 해달라는 것 다 해주고 참아왔다. 그러나 내 며느리 건드리면 이것보다 더 독한 맛도 보여줄 수 있으니 어서 나가! 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버니를 혼낸 사람들은 침을 맞으러 일본에서 온 손님들이었죠.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대로 당하고 꽁무니를 빼더군요. 그런 큰 소동이 있고 난 후 한동안 잠잠하고 별일이 없었습니다. 신랑은 한의원에 열심히 잘 다녔고 저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둘째가 들어서자 신랑이 약간 긴장하더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신랑의 입덧이 시작되었어요. 말이 입덧이지 그냥 딸꾹질이죠. 다행히도 첫째 때 한번 해봐서 그런지 짧게만 하고 지나갔어요. 주변 사람들은 신기하고 놀랍다는 반응을 넘어 저더러 애 가질만 하다고 놀리기까지 하더군요. 보통 임신하면 여자 쪽이 입덧하지 않아? 세상에 이런 것쯤이야 내보내야 되겠어. 아무리 봐도 신기해. 임신 초반의 힘든 과정을 신랑과 제가 무사히 잘 넘기고 안정기에 들어선 6개월쯤 이런 행복을 뒤로하고 가슴을 치고 통탄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은 예고도 없고 기약도 없고 약속도 없고 참 허무하더군요. 신랑이 퇴근 후 집 근처 마트에 들러 간식거리를 사오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그만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무덤덤한 시어머니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시더군요. 시어머니와 저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저는 기절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죠. 저희 친정 식구들도 달려와 날벼락 같은 이야기에 대성통곡을 하고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먹먹해져 옵니다. 신랑의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기억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요. 눈을 뜨면 병원 침대에 있었고 그렇게 울부짖는 것을 반복하다 신랑의 마지막 가는 모습조차 온전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네요. 애도 가졌는데 아휴 저러다 산모 잡겠네. 아직도 어린 것 같은데. 제 모습을 본 조문객들은 안타까워 입을 안 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친정부모님은 제게 큰일이라도 날까봐 더 걱정을 하셨고요. 장례를 치른 후 사건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뺑소니를 당한 것이라 사건에 진척이 없었어요.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도 걸어놓았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례 후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형형한 빛이 감도는 눈빛에 차가움이 서리셨죠. 무표정한 모습에 쳐다보고 계시면 섬뜩할 정도였어요. 저와 제 아이에게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주버니와 신우를 대할 땐 그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뱃속의 둘째 아이는 신랑처럼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달수를 다 못 채우고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똑같은 일을 제가 겪자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너를 위해서라도 다시 공부했으면 한다, 아가. 어머니의 이 말을 들으니 옆에 도우미 아줌마도 있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힘이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 못할 것 같았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공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처럼 침을 놓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비쳤지만 저한테는 적성이 맞지 않았어요. 긴 침을 사람 몸에 꽂는 것도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제 전공이 중국어여서 한의학 쪽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신랑이 한의사였기에 그쪽에 관심이 평소 많았으니까요. 시어머니께 그렇게 얘기를 드리니 너무나 좋아라 하셨습니다. 애들을 도우미 아줌마에게 맡기고 저는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친정엄마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니 사돈 어른이 그 비싼 등록금을 다 대주신다고 하니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해. 알았지? 그래,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봐라. 우리가 크게 도움은 못 주니 사돈 어르신께 송구스럽다고 전해줘. 저는 그렇게 친정부모님의 응원 속에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젖이 퉁퉁 불어 유축기에 짜놓고 밤낮 없이 공부를 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라 쉽지 않았지만 저와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해내야 했습니다. 예전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저도 꼭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의 든든한 지원으로 그렇게 공부한 결과 저는 다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의사는 되지 못하고 한약학을 전공하며 한약사가 되었습니다.
어휴, 장하다 장해. 기특도 하지. 친정 부모님보다도 시어머니가 더 좋아하셨어요. 그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 공부란 걸 아시기에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공부에만 매진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은 잠자는 것만 보았고 신랑의 사건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합격을 만끽하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상념에 빠져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몰랐던 신랑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차후 사건 조사에서 자백했던 그들의 진술을 나열한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저는 초주검 상태에 있으니 시어머니가 슬픔을 뒤로한 채 모든 걸 진두지휘하셨다고 해요. 저희 친정 식구들도 같이 거들고 했지만 세세한 건 어머니가 다 하셨대요. 아주버니와 신우도 와서 상주 노릇을 하는 듯하며 잠시 자리에 있다 둘 다 어느새 사라지고 안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와준 것이 고마워 그들이 좋아하는 돈을 좀 챙겨주려고 찾으러 다녔는데 장례식장 구석에서 도란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오빠, 걔 사진 보고 있으니 무서워. 조용해. 누가 듣겠어. 조금 있다 옷 갈아입고 내가 먼저 나갈 테니 알아서 빠져나와. 어머니는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신랑의 죽음에 어떤 비밀이 있을 거라 짐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 눈빛이 달라지셨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는 인맥을 다 동원하여 오랫동안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대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저와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별일 없는 것처럼 평소대로 행동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씩 그들이 찾아오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아무 말 없이 돌려보내셨대요. 그들은 돈도 뜯어내고 우리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정기적으로 찾아왔다고 했어요. 갑자기 발길을 뚝 끊으면 의심받을까봐 잊지 않고 찾아오더구나. 내 속은 썩어 문드러졌지만 참아야 했어. 참아야 했지. 혹시나 저에게 해가 갈까봐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한 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들이 올 때마다 노심초사하며 제가 공부를 무사히 다 마치기를 속으로 비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 간절함이 저에게 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그들도 경계를 늦추었는지 조심성을 잃고 행동하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살던 집을 리모델링하고 값비싼 가구를 사들이며 타고 다니던 차도 싹 바꾸었지요. 아주버니가 하는 주식이 대박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뒷조사 결과 잡주에 베팅을 해서 그런 결과를 얻기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신우도 남편의 사업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었고 보험 영업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갑자기 큰 돈이 어디서 났는지 펑펑 써제끼고 있었죠. 한동안 그들이 얼마나 조심성 있게 행동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짐작이 가는 데가 있었지만 뒷일을 알아봐주는 사람들한테 확실한 소비 근거를 알아봐달라고 하셨어요. 이를 봐준 사람들의 보고에 따르면 어머니의 짐작대로 그들은 신랑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해서 펑펑 쓰고 있었던 거죠. 신우가 신랑이 일하는 한의원에 찾아가 실적이 부족하다고 저 몰래 몇 개 들어주면 몇 달 있다가 없앤다 하고 신랑을 구슬렸던 것 같았습니다. 신랑은 별 생각 없이 누나가 죽는 소리를 하니 해준 것 같았어요. 순진한 신랑은 어릴 때 그렇게 당하고도 그들이 얼마만큼 사악한지 파악을 못했던 거죠.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머니에게도 찾아와 얼렁뚱땅 서류에 사인을 받아간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보험 실적 운운하며 신랑에게 한 수법과 같이 똑같이 한 것 같았죠. 어떻게 그들이 들키지 않고 신랑의 사망보험금을 유령 좋게 차지했는지 신우가 보험 설계사로 근무했기에 가능한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유물들을 결단 낼지 부하가 치밀어 올랐죠. 어머니, 이것들이 사람인가요? 엄연히 자기들 동생인데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까지 위험해질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다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분명 뺑소니 사고와도 연관이 있을 거라 여기고 그 증거도 수집해달라고 일을 봐주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대요. 그 결과 뺑소니에도 그들이 연관되어 있는 증거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신랑이 보험을 들고 난 후 그들은 신랑 주변을 감시하고 동선을 파악한 흔적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을 지켜보며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도 수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걸 몇 년을 하루같이 준비하며 차곡차곡 모으셨던 거죠. 아마도 하늘에 있는 우리 신랑은 어머니 덕택에 그 한을 풀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손수 준비한 증거를 바탕으로 뺑소니 관련 사고부터 보험 사기까지 경찰에 신고해 놓은 상태라고 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오열을 했습니다. 어머니 심정은 어떠하실지 제 손으로 키운 자식은 직접 깜빵으로 보내고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은 직접 땅에 묻었으니 그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습니다. 그 울분을 혼자서 얼마나 속으로 삭히고 사겼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럼에도 오로지 제 뒷바라지에만 여념이 없었으니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그만 울자고 다짐했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 긴 이야기를 담담히 쏟아내시고는 어머니 눈가에 한 방울의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 깊은 눈으로 쳐다보시며 미소를 지어주셨죠. 아직도 제 내류에 박혀있는 어머니의 그 모습, 제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못 잊을 겁니다. 헛헛하고 묻은 슬픔도 기쁨도 초월한 형용할 수 없었던 우리 어머니의 눈빛, 그러한 눈빛으로 세상 험난한 것을 모두 담아내시고 녹여내셨던 것 같아요. 이후 그들은 뺑소니 사건과 친족살인, 공모, 보험 사기와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인데 시간은 정말 빠르더군요. 제 생각 같아선 그들이 평생 감옥에 있던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으면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그들이 구속되면서 해체되었죠. 아주버니 아이들은 아내 쪽에서 키우고 신우의 아이들은 남편 쪽에서 키우다 재혼을 하는 바람에 그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애들한테는 죄가 없다지만 두 번 다시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들과는 모든 연을 끊어버렸어요. 이에 대해 어머니도 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몇십 년을 걷어먹이고 가르치며 친자식처럼 키웠어도 끝내 아줌마란 소리를 못 버리고 있던 그들을 생각하면 잘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낳은 부모보다도 더한 정을 주고 길렀어도 내 심장에 칼을 꽂는 족속이라면 내쳐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의식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스스로 큰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덩치가 크고 나이가 먹었어도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들도 그들이 지은 죄를 뉘우쳤다면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졌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하는 침수로 아래 한약방을 차렸습니다. 신랑이 살아있었다면 아마도 그곳에 한의원을 차려서 어머니랑 선의의 경쟁자가 되었을 것 같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죠. 어머니의 침술은 입소문으로 널리 알려져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 한약방도 단골 고객들이 늘어나 어머니의 짐을 덜어주게 되었죠. 아이들은 탈없이 무럭무럭 자라 할머니처럼 되고 싶다며 둘 다 한의대에 다 들어갔어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의 뒤를 잇겠다는 말만으로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더 이상 진료를 못하겠다고 하시고는 몸져 누우셨어요. 노환으로 기력이 다하셨는지 그만 쉬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고 어젯밤 꿈에 아비가 나오라고 손짓하더라.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마중 나왔는데 어릴 적 내 치마 뒷공무니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던 그 모습 그대로인 거야. 하늘나라 가서 내 아들 안아줘야 될 것 같아. 어여쁜 너를 만나 행복했었는데. 그 말을 남기시고 어머니는 희미한 미소와 함께 눈을 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 머리처럼 새하얀 이팝나무꽃이 흐드러진 어느 봄날의 말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을 서로 사랑하면 눈을 감지 못한 망자의 눈 또한 매우 따뜻하다는 걸요. 저는 감지 못한 어머니의 눈에서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저 또한 계속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머님 이란 말을 하고 조용히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저의 기둥이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도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서 슬픔을 삭혔습니다. 어머니 가는 길 배웅이라도 잘해드리고 싶어서 장례식 준비는 제가 손수 다 했지요. 아이들과 친정 식구들이 도와줬지만 어머니가 신랑을 떠나보냈을 때처럼 저도 그렇게 했죠. 살아생전 어머니에게서 시술을 받았던 분들은 다 오셨던 것 같았어요.
일본의 손님들도 잊지 않고 어머니 가시는 길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인정을 베풀었는지 장례식장 생긴 이후 최고로 많은 조문객들이 방문했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날 그들이 무슨 염치로 왔는지 모르지만 어머니 가시는 마지막 길이라 인사는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아주버니와 신우는 절을 하고 난 후 통곡을 하더군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살아생전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용서라도 빌었다면 그들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듣고 싶어 하던 말을 가시는 길에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모두 그들 마음 편해지고자 하는 말처럼 느껴져 저는 그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뜻하지 않은 해오를 맞이하시고 하늘나라 선녀가 되어 훌훌 날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하던 침수로는 옛 명성 그대로 두고 싶어 한동안 따로 세를 내지 않았어요. 몇 년 후 우리 큰애와 작은애가 졸업 후 신랑의 소원이었던 한의원을 침수론 자리에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까지 한약방을 하고 있고요. 어머니의 침술이 그리우셨던 분은 지금도 잊지 않고 저의 한약방에 들립니다. 제 아이들이 할머니의 뒤를 이어 한의원을 열었다고 하면 다들 반가워하시고요. 여전히 봄이 되면 일본의 손님들은 잊지 않고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저희 엄마처럼 허리병으로 고생을 하다 여기서 고쳤다며 두고두고 그 추억담을 들려주시죠. 우리 아이들도 할머니를 능가하는 명인이 되었음 하는데 그것은 제 욕심인 듯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침술은 신이 내린 의술이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단한 노력 없이 하루아침에 이루는 것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 말은 매일 되새기며 읊조리고 있습니다. 이 생에 못 이룬 게 있으면 너무 욕심내지 말어. 그게 사랑이던 한이던 욕심이던 차근차근 하다 보면 분명 다음 생에서 이루어지고 해결된단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작게 중얼거리셨죠. 하늘에 가서 만나면 셋이 웃으며 술 한잔 하자고. 제 나이 60, 가끔 산책로 의자에서 벚꽃이 날리는 또는 낙엽이 지는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면 저희 셋이 만날 날이 곧 올 거라는 약속에 희망에 조용히 미소 짓곤 합니다. 그 순간이 되면 열심히 살았다고, 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날을 위해 저와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의 큰 스승이었던 우리 시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제 사연을 띄웠습니다. 저의 긴 얘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에게 제 마음의 축원을 올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